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염승환 이사님 재테크 하세요? 아니 사실 저는 제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재테크라고 하면 재테크를 뭐 펀드를 살 수도 있고. 그냥 저는 펀드 이제 저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출연료나 이런 거 월급 받으면 저는 이제 주로 펀드 쪽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사고 싶다. 사고 싶죠? 네, 사고 싶.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뭐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인 염승환이라면 만약에 그냥 1억이 생겼어요. 그냥 생돈 1억. 생돈 1억이 생겼다. 예, 그냥 뭐 지금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그거 어디다 넣으실까? 이거를 자연인 염승환이라면. 저는 1억이면 네. 주식에 다 넣죠. 주식에. 네. 예금 통장에 안 넣고. 안 넣어요, 그냥. 1억이면 1억 정도면 주식에 다 넣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회복 정도로 좀 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이클이 좀 온다면 저는 지금 한번 주식 투자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서 주식 쪽에 좀 넣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섹터도 좋고 굉장히 저평가된 중소형주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대형주 하는 게 좋아요. 변동성이 좀 낮으니까. 근데 이제 1억 정도나 그 이하로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소형주에서 한번 승부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1억 가지고 내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려면 대형주 가지고는 1년에 많이 해야 뭐 10에서 20%니까 잘하면. 근데 중소형주는 내가 정말 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택을 잘하면 두세 배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주식을 하면은 따블은 먹어야 된다. 그런 분들 아니 저는 일단 주식을 할 거면 따블을 먹으려고 주식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면 대형주는 좀 힘들다. 그런 거면. 그래서 저 같으면 한두 종목 정도를 골라서 중소형주에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집중 투자. 왜냐면 분산 투자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분산하라 그래요. 아직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몇 년 걸려요. 당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기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이제 기본기를 배우고 좀 능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종목을 확 압축을 하셔가지고 승부를 좀 거시긴 해야 되거든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억 가지고 몇십억 버신 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압축해서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승부를 좀 걸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1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이나 기업 아니면 좀 저평가된 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LNG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좀 승부를 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주 사이즈가 그러면 뭐 한 1,000억대. 뭐 그 정도까지 5천억 이하? 5천억 이하? 네, 5천억 이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5천억, 뭐 2, 3천억짜리도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작은데 저평가가 해소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1,000억이 1조 되면은 10배잖아요. 10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쉽진 않죠, 물론. 1,000억이 1조 되네. 그럼 있긴 있어요. 양극재가 그랬죠. 양극재 회사 중에 1,000억짜리가 1조 간 회사도 있고요. 지금 5천억짜리가 얼마 갔더라? 한 8조 갔었나? 5, 6천억. 5천억이었는데 8조까지? 한 2년 만에 8조인가 9조인가 갔었던 것 같아요. 양극재 회사.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도 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Q 성장이 나온 거죠. 수요 성장이 폭발해버린.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장비 회사들은 그냥 아까 질문에 좀 이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Q 성장이 나오려면 증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도 생산량을 갖다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비용. 그래서 본인들도 증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잘해주신 게 장비 회사들도 이게 전자공시 보면은 증설할 때 공시하잖아요. 우리 설비 투자 이거 합니다. 그러면 그 공시를 하는 진짜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냥 갑자기 회사가 맨땅에 해결할 일은 없거든요. 갑자기 어떤 회사가 자본금의 몇 배, 뭐 아니면 뭐 20, 30%라도 갑자기 돈을 태워가지고 우리 증설합니다. 공시를 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뭔가 큰 수주를 받았구나. 그냥 할 일은 절대 없어요. 몇백억, 몇천억을 그냥 절대 안 합니다. 그죠. 할 것 같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불확실할 때 굳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증설하는 기업들 찾는 것도 하나의 힌트죠. 장비 회사 중에. 그 증설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환호를 해줘요.
이게 나중에 다 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실제 그 양극재 회사들이 증설을 엄청 했어요. 그렇군요. 증설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증도 네. 하고. 네. 근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건 네. 증설을 할 때 이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는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좀 충분히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검증은 꼭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억까지는 주식 100% 분할 매수도 아니고. 아니 뭐 분할 매수는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상황 봐가지고 내가 뭐 한두 네. 종목에 네. 뭐 일단 5천만 원 사보고 분위기 봐서 한번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네. 어쨌든 저 같으면 그냥 주식에 다 넣을 것 같아요. 1억은 주식이 제일 빠르다. 아니 1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1억에서 그러면 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아까 뭐 2천억에서 3천억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러면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좀 사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약간 스타일이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이 뭐냐면은 예. 아이디어를 위에서부터 얻어요. 그러니까 예. 산업부터 봐요. 산업부터. 기업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산업이 좋아질까. 흔히 이제 기업들을 보실 때 요거거든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네. 요 공식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 이익이요. 그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P 곱하기 Q. P가 단가, 네. Q가 수량. 네. P 곱하기 Q 하면 매출액 나오겠죠. 네. 판매 수량에다 단가 곱하면 네. C는 비용. 이것 빼면 이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더라도 예전보다는 물가가 높단 말이에요. 네. 고물가는 계속 이어지긴 해요. 네. 예전처럼 저물가는 못 가요. 그 금리도 예전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고물가하고 고금리는 비용이에요. 기업들한테는 그쵸. 당연히 원자재 비용 올라가죠. 조달 비용 올라가죠. 그럼 C가 올라가요. 그럼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죠? 기업들이 돈 벌려면 P나 Q를 올려야 돼요. 네네. 근데 P는 이제 단가잖아요. 네. 근데 단가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네. 넷플릭스나 스낵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폭락을 했어요. 맞아요.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들이. 네. 넷플릭스 가격 인상했다가 지금 가입자 줄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P가 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P 올리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 Q까지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P는 유지를 하되 네. 안 올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네. Q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뭘까? Q가 늘어나는 회사. 네, 그러니까 수요 성장. 이 회사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반이 단단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네. 저는 이제 이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만 좀 추려봤는데 네. 저는 3가지 정도 섹터로만 보면은 Q가 늘어나는 섹터. 네,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천연가스, LNG. LNG 쪽을 보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는 왜 좀 Q가 늘어날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잘 몰라요. 모르세요? 왜냐면 네. 지금 모든 기기에 다 반도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지금 여기도 우리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네. 사실 클라우드라는 것도 데이터 센터가 기반이 돼서 우리가 뭐 노트북 가서도 회사 업무 볼 수 있는 게 클라우드로 다 회사랑 연결해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고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도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네 자동차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넣어놨잖아요. 그걸 판매를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슈퍼컴퓨터에서 나오거든요. 뭐냐면 운전자들이 막 운전을 해요. 테슬라 자동차를. 그 내비게이션에 모든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요. 데이터 센터 통해 가지고 그 슈퍼컴퓨터 도저인가요? 거기로 보내면 이 도저가 다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제 자기가 인공지능을 돌려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수많은 반도체.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또 로봇 필요하고 자율주행 필요하고 뭐 나중에 에어택시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지만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대만의 TSMC, 예. 인텔 요 정도밖에 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콕 집어서 평택 공장 바로 방문을 해버렸잖아요. 예.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한번 하실 때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한다면 반도체가 좀 하나 눈에 보이고, 두 번째 배터리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 배터리 뭐 Q가 느는 거는 뭐 전기차가 이제 시작하니까, 네네. 예,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전기차 쪽으로 가니까 배터리 쪽이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근데 LNG 쪽은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가 왜 늘지? 이게 뭐지? LNG? 왜 천연가스 중에 또 LNG일까? 이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유럽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천연가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자기네가 사용하는 물량의 55% 수입을 해요. 근데 뭘로 수입하냐면 그 파이프라인 있죠. 네. 노드스트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파이프라인 이름인데, 네. 러시아에서 직통으로 독일로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요. 그냥 가스 딱 이거 열잖아요. 네.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네. 파이프라인으로. 그럼 비용이 되게 싸죠, 파이프라인이니까. 네. 뭐 운송비가 운송비가 없-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 러시아가. 네. 독일 열받은 거죠. 이거 뭐지? 그래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EU에서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러시아 원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이제 수입 금지하겠다. 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EU가 제살 깎아 먹는 거거든요. 천연가스 없으면 우리 한국처럼 유럽이요, 천연가스 소비가 되게 많은 국가예요. 이 구조 자체가. 네네. 남방도 다 천연가스로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누군가 대체해 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좀 발을 돌렸냐면 저기 미국으로. 미국이 천연가스를 많이 캐요. 그 셰일가스라고 네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네, 네. 셰일가스 지역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셰일가스를 캔 다음에 이거를 배로 실어요. 근데 그 배가 이제 LNG선이죠. 네네.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거 아마 LNG선 많이 LNG선. 들어요. 예. LNG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156도로 얼려버린 겁니다. 근데 왜 LNG선이냐면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가스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네. 배에다 실으면요, 운반이 안 돼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걸 압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액화 상태로 만들면요. 그래서 이 액화 상태가 LNG잖아요. 네. 리퀴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들면 압축이 돼가지고요. 부피가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배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NG선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해서 지금 세계 전역으로 가는데, 지금 유럽이 SOS 친 거죠. 미국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네. 끊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 미국 배들이 일로 가요. 유럽 쪽으로 많이. 유럽으로. 그리고 또 LNG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카타르, 나이지리아. 네. 이런데 이란도 있어요. 근데 이란은 제재 때문에 안 되고. 네.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 수입 많이 해요. 실제로. 예. 이런 구도예요. 근데 지금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면서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랑 손절. 네. 그러면 그 대체제로 미국산 LNG 아니면 카타르산 이거 실어 나르는 게 누구죠? LNG 선박. 네. 그 LNG 선박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LNG 선박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가 한국. 그래서 저는 이제 LNG가 괜찮다. 네. 우리나라가 LNG 선박을 거의 독보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조선주도 괜찮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이렇게 캐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보낸 다음에 배로 싣거든요. 네네. LNG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액화한다 그랬죠. 156도. 네네네. 얼리면 일반 파이프라인으로 안 된대요. 그 스테인리스가 들어간 파이프가 필요해요. 네.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 특수 뭐 관관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만드는 업체들이 또 한국에 몇 개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또 받겠죠. 그래서 LNG도 이게 찾아보시면 네. 되게 좀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일부분 뭐 조선하고 파이프 정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은 LNG 기자재 쪽에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반도체랑 뭐 배터리랑 LNG, 반도체, 배터리, LNG 요걸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Q가 증가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더더욱 지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시장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건 뭐 원자재 비용이 오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네. 계속 저는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섹터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Q가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 Q가 올라가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건설도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이 좀 부족한 편이긴 하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250만 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실제 실현될지는 저도 모르죠. 뭐 공약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걸 예상한다면 주택 이 건설사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고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Q가 늘어나는. 네,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 네. 라는 게 저희.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을 텐데 반도체 이제가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반도체를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메모리나 메모리 쪽으로도. 반도체 투자. 예, 그리고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여기 SK 하이닉스 본사 가가지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반도체 이제 투자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 한마디로 반도체가 그냥 무기가 됐어요. 대통령도 실제 언급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그때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총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반도체 갖고 싸우는 시대다. 반도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안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투자를 아마 뭐 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 공장 같은 걸 건설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비 회사들.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장비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뭐 소재 회사들, 가스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 아니면 반도체 부품.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 들어보셨어요? 소재 부품 장비가 중소형주죠.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이 회사들이 납수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대형주도 좋지만 반도체 뭐 장비 회사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거 스튜디오 했지만 이거 장비 산지 뭐 한 2년씩 됐거든요. 근데 장비는 한 번 사면은 끝 아니에요?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한 번 납품하면 오히려 그걸로 끝나는 기업이라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장비가 아직은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비가. 그래서 저는 장비주들은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걸. 왜 내년까지냐면요. 2024년 지금 스케줄을 보면요. 2024년도 정도에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반도체 20조짜리 하나 짓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도의 완공이 돼요. 그럼 큰 사이클이 한번 끝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좀 좋을 수 있다. 장비 쪽은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럼 배터리도 장비가 좋나요? 장비 쪽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 아마 많이 그 양극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양극, 음극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이 있는데 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때 충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쓰죠. 방전된다 그러죠. 방전되면 전자가 다시 일로 가요. 양극으로. 그래서 양극, 음극이 있는데 양극, 음극은 만나면 안 돼요. 중간에 분리막을 해놨어요. 이게 둘이 만약에 만나잖아요. 이 물질끼리 부딪히면은 폭파. 그래서 분리막. 그래서 뭐냐면 양극재, 여기 음극을 담당하는 음극재, 이게 소재예요. 그걸 구성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리막. 그리고 전자가 제가 방금 이동한다 그랬죠. 왔다가 그걸 이동하게 해주는 액체가 있어요. 전해액이라고 그래요. 이걸 4대 소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시장이 큰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그래서 전체 배터리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양극재가 담당을 해요. 그 실제로 이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2년 동안 한 10배씩 올랐어요, 주가가.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양극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가 하는 게 뭐냐면 NCM이라고 있어요. NCM? 이게 약자인데 N이 뭐냐면 니켈. 그 다음에 C가 코발트. 원재료입니다. M이 망간. 우리나라는 요걸 주로 만들고 중국 회사들은 뭘로 만드냐면 LFP. LFP가 리튬, 인산, 철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약자인데 이 세 개로 만들어요. 이제 한국과 중국은 좀 달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LFP 중국이 만드는 건 좀 안전해요. 대신에 주행거리가 짧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좀 짧아요. 그래서 약간 단거리형, 중소형 차. 근데 NCM은 이게 불안정하긴 한데 에너지가 높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 거리가 막 700km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우리 한국은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거 좀 비싸요. 대신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지가 니켈입니다. 이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NCM 9반반이란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N이 9고요, 코발트가 2분의 1, 그 다음에 M이 2분의 1. 이 2분의 1이면 0.5잖아요.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럼 9 더하기 1하면 10이죠. 100%예요. 그러니까 니켈이 90%, 코발트가 5%, 망간이 5%. 비중이에요, 비중. 니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왜 니켈 비중이 높냐면 니켈이 주행거리 결정해요. 이게 근데 대신에 이게 너무 높으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력이긴 한데 우리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요 NCM 배터리 9까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기술력 9, 0.5, 0.5가 제일 하이테크라는 지금 하이테크예요. 이 이상은 못해요, 사실은. 이거 그렇다고 코발트만 거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서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갔는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쪽을 좀 권유를 안 드리는 게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하냐면요,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요.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LG, SK가 미국 뭐 조지아 공장, 미시건 비행 이런 데다 공장 짓고 GM과 파트너사 만들어서 합작사 만든다. 이런 얘기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거기 이제 공장 지으면 아까 반도체랑 똑같아요. 공장 지으면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장비 회사도 배터리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보는 것도 좀 좋다. 반도체 장비, 배터리 장비. 뭔가 장비들이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투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투자를 공급 부족의 시대니까.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면 공급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투자.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 이제 도배가 됐던 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5년간 1,000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투자하면 당연히 공장 같은 걸 지으니까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이쪽은 성장 그 Q가 나오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LNG는 조선 장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선 수주를 많이 받잖아요. 수주 많이 받고 LNG가 많이 필요하면 이 스테인리스 관관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요, LNG를 받을 수가 없대요. LNG 플랜트가 없대요. 이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동안은 러시아로부터 그냥 가서. 그러면 LNG를 받으려면 설비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깔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 하나요? 그런 데도 만들 수 있죠, 사실. 대우건설 같은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 그거를 우리나라 걸 해줄지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실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에 LNG 플랜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건설사들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 이런 거 옛날에 막 해가지고 그때 좋았죠, 예전에. 저가 수주 해가지고 이거 다 망한 데도 근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이제 수주 받을 때는 막 그냥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진짜 조선사들 난리 났었는데 부메랑 된 거죠.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대우조선도 망할 뻔하고. 그래서 지금은 해양 플랜트 수주는 거의 없어요. 여기 막 사장이 구속되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이제는 거의 안 하고 LNG선 요거를 우리 한국이 가장 잘하니까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작은 회사들일 거고, 반도체나 배터리 장비는 좀 작은 회사일 거고, LNG 하는 회사는 좀 큰 회사하고 그러니까 뭐 조선주가 있는데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잖아요. 뭐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요 기업들도 좀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뭐 오를 때 하시라기보다는 뭐 나중에라도 좀 주가가 좀 합리적인 가격이 왔을 때 이게 1, 2년짜리 사이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천연가스 공급 부족은 25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투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선 기자재. 기자재가 뭐냐면 이제 배 만들 때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자재들 있죠. 당연히 뭐 거기에 엔진도 들어갈 거고, 데크하우스라고 선원들 좀 이제 자는데 그런 데도 만들어야 되고 배에 다 필요한데, 근데 LNG선에 특화된 건 뭐냐면 본행제라고 있어요.
아까 얼리는 그런 거. 네, 본행제가 뭐냐면 LNG는 이건 소재 아니에요? 그러면? 본행제는 그 약간 단열재 같은 건데 소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판넬 같은 건데 판넬이구나. 뭐냐면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LNG는 156도로 얼린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의 온도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이게 본행제. 그러니까 냉이 뭐냐면 이제 얼린 상태를 유지해줘야 된다. 요게 본행제. 뭐 일명 그냥 단열재라고도 하시면 돼요. 뭐 그럼 냉매 이런 게 아니라 단열재구나. 네, 단열재예요. 그걸 이제 배에서 이제 LNG만 해주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면 두 개가 하고 있어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테. 이 두 개 기업이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전 세계 1, 2등 하는 회사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LNG 1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LNG 수주를 많이 받으면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지금까지 같습니다. 한 거 좀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장비, 배터리 장비,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 이렇게 세 개네요. 그게 이제 저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좀 수요 성장 산업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을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3개 정도.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밑에서 좀 경쟁력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게 좋아요. 저평가돼 있고. 싼 거. 왜냐면 이미 10배 났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이제 수익 낼 일이 별로 없는데 되도록이면 좀 주가가 덜 오르거나 싼 걸 이제 고르는 거죠. 싼 거라는 거는 뭐 PER이라고 하죠. PER이 되도록이면 뭐 10배 안 되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추천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억 있다면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반도체에서 장비는 아닌데 싼 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반도체에서 싼 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그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저기 그 미국의 자일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이제 받아와요.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예요. 반도체를 유통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네들이 이걸 직접 유통하기가 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중간에 반도체를 이 회사가 유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비메모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퍼를 받아다가 이 회사가 일부 설계도 좀 해주나 봐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계속 넘겨요, 반도체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 회사 제가 저번에 언제더라 1분기 실적 발표한 걸 봤어요. 지금 PER이 한 4배밖에 안 돼요. 4배인가 5배. 아니 유통하는 회사는 별로 밸류가 없지 않아요? 밸류는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큼 밸류가 어쨌든 지금은 밸류를 많이 못 받더라도 4배 정도면 너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4배지만 예를 들면 2-3배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PER 한 6배만 가도 50%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1억 가지고 투자한다면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좋지만 저는 이제 하방이 좀 단단한 기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업황이 나쁘면 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류의 기업들을 한번 업황이 좋은데 퍼가 낮은 좀 낮은 물론 이제 유통회사니까 할인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어서 좀 언젠가는 한번 밸류를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LNG 쪽에서는 관이음새 이게 LNG 쪽이에요. LNG 플랜트에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는 물론 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적자 봐가지고 실적도 좀 안 좋고 근데 이번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1분기 이제 안 좋았죠. 이 조선 기자재로 보니까 안 좋았죠. 작년 내내 안 좋았는데 올해 드디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재무구조도 되게 좋아요. 단단한 데다가 LNG 이제 수요 산업이 늘어나니까 플랜트 쪽에 대해서 성장이 나올 것 같고 한번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조선 섹터가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거 LNG도 좋으니까 LNG에서 얘는 좀 턴어라운드 컨셉으로 좀 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절대로 이걸 뭐 추천한다거나 그건 좀 생각하지 마셨으면 이런 유의 기업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억은 좀 유연한 것 같아요. 1억은 좀 유연할, 그러니까 1억은 살 수 있잖아요. 1억 원어치.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럼 한 10억 정도 들어오면 어떨까요? 10억이 그냥 딱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10억 있어. 그냥 통장에 10억 안 두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저는 그죠? 예금에는 안 넣어요.
아, 예금엔 안 두세요? 절대 안 넣습니다. 일단 아니 10억까지는 안 넣을 것 같고 뭐냐면 이제 일단 반은 나눠요. 아, 반을 그래도 나눈다. 5억 정도는 좀 안전하게 네. 자산 배분을 좀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채권 투자 좀 할 것 같아요. 아, 5억은 채권에 5억 정도는. 넣는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게 채권 뭐 이게 전문가분이 나오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채권 가격이라는 게 금리와 반대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최근에 채권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하고 채권 가격 그 금리가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죠. 만약에 그러면 금리가 완만해지면서 채권 가격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그 구간에 좀 온 것 같아요. 채권은 폭락, 금리는 올랐죠. 근데 물가가 이제 조금 꺾인다? 금리 꺾이기 시작하고 채권 가격이 조금씩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2% 정도 돼요. 낮은 건 아니죠. 채권의 장점이 뭐죠? 3.2%는 무조건 보장받아요. 매년. 내가 이제 10년 만기 그대로 가져가면.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제가 1년 만기 정기예금 보니까 2.3%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주는 데가. 그럼 거기 넣어놓을 바엔 내가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차라리 여기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 아니면 대한항공이 망할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한항공이 신용등급이 좀 낮아요. 약간 부채가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그 2년 만기인가 아마 제가 만기는 기억 안 나는데 2년인가 3년 만기인데 그 채권 금리가 4.5인가 나와요. 4.5면 한 2년 넣어놓기 좋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럼 그거 놓고 뭐 안 되면 만기에 받으면 되고. 근데 왜 지금 하기 좋냐면 만약에요. 이제 물가 상승이 좀 꺾여요. 하반기까지 계속.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 정도 유지한다. 그럼 채권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금리가 확 꺾인다. 혹시라도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럼 채권 가격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이자 플러스 채권 이익을 얻어요. 차익까지. 왜냐면 내가 팔 수도 있어요. 채권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3에서 4% 정도 수익은 보장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혹시라도 꺾여지면 나는 자본 차익도 한번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나는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팔면 되죠 뭐. 만기까지 보유하고.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이런 좀 지금 3% 이상을 좀 보장해주는 뭐 국채나 회사채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고 나머지 5억은 이제 역시 주식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아까 그 주식들. 뭐 그것도 괜찮고 이제 근데 종목을 좀 늘릴 것 같아요. 한두 종목은 아니고. 2종목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4종목 정도로 한 1억씩 분산해가지고 뭐 여기서 제가 기업명은 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요런 류의 기업들을 좀 깔아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분산해서 저 같으면 채권 주식.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10억 근데 이거는 인플레 더 오면은 좀 약간 망하는 그건데. 아니 저는 인플레가 더 와서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없는 게 그냥 5억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죠. 만기까지. 금리 그럼 이거 3.2% 무조건 보장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장점이 내가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더 와가지고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은 급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에서 내가 당장 돈 필요해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좀 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5억은 내가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뭐 난 만기까지 보유하면 돼. 이런 상황이면 금리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만기에 나는 이만큼 확정 받으니까. 상관없죠, 저는. 그거는. 작년 7월부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1년 동안 빠졌죠. 사실 지금 5월 이제 넘어가고 6월이니까 이제는 좀 회복할 시점이 좀 다가온 거 아니냐.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도 좀 받았고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들은 아마 많은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셨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다 그거거든요. 결국 물가가 모든 걸 다 망쳐버렸잖아요. 고물가. 그래서 작년에 연준 의장도 지금 연준 의장이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게 작년에 계속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맞아. 주변에 막 구연고를 하는데 아니야 일시적이야 내 말 믿어. 이래서 미국 나스닥은 더 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질주를 하다가 이제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꿨죠. 올해 연초부터 아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 같다.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운전대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로 가고 있었는데 틀어보니까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멘붕 온 거죠. 정신없죠. 이제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약간 이제 이거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를 연준 의장 탓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올해 갑자기 이제 이 전쟁 나기 전부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막 충돌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이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근데 2월에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등인가 3등이 아마 러시아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수출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누군가 메꿔줘야 돼요. 누가 메꿉니까? 그 사우디나 이런 나라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죠. 네. 러시아가 수출 안 해? 우린 좋지. 유가 올라가니까. 네. 싫은 게 아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방치되다 보니까 국제유가 폭등하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원자재 다 100% 수입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나기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고유가의 피해를 누가 보냐면 뭐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보는 거죠. 지금 무역수지 적자예요? 적자요. 지금 5월까지도. 원래 우리나라가요 보통 12월이나 1월에 한 번씩 적자가 나요. 왜냐하면 난방 시즌이잖아요. 그때 천연가스 많이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시가스를 많이 쓰니까 그때는 한 번씩 나는 거는 그냥 그래요. 이건 정상적이니까 뭐 원래 난방 시즌. 근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만,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적자거든요. 12월, 1월, 2월 적자고요. 딱 3월 흑자나고 4월, 5월 또 적자예요. 왜냐면 이게 고유가, 천연가스 가격 이게 너무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고유가 때문에 그렇구나. 네, 거기다 우리 한국엔 또 디젤 또 차들도 많잖아요. 네네. 디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유럽은 디젤 차를 많이 쓰는데 러시아에서 이게 디젤 수입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물가가 지금 미국은 8%, 한국은 거의 5%.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제, 제가 왜 자꾸 물가 얘기를 하냐면 모든 원인이 지금 물가부터 시작을 하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 의장의 목표가 뭐죠? 고용과 물가예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고용은 신경 안 쓰죠, 지금. 미국 경기 괜찮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쪽이 이제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 목표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2%에 맞추는 게 연준의 책무예요. 지금 8%예요. 이거 잡아야 돼요.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물가 상승의 원인을 파악해서 잡아주면 돼요. 이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뭐냐면 공급 부족이죠. 아까 제가 러시아 때문에 물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원유 공급 부족. 이게 올라갑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그 가격은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작년부터 반도체 없어서 차가 안 팔린. 차가 맞아요. 차가 인도가 안 돼가지고. 인도가 맞아요. 그 공급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다 셧다운 당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쳐버렸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확 줄면서 이제 공급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거 공급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근데 파열 의장이 가가지고 저기 푸틴한테 가가지고 야 공급 좀 늘려줘 이럴 수 없잖아요.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저기 동남아나 이런데 반도체 공장 셧다운 됐는데 연준 의장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가 증가해도 물가 오를 거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거라도 죽이자.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요 수요가 줄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를 줄이려고. 이거라도 해야 물가가 잡히니까. 근데 미국 수요 줄면 우리나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한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건 알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물가 잡는 게 우선입니다. 물가 못 잡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뒤편으로 물러났어요. 경기를 진작시켜야 주식시장이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야 뭐 기업 이익도 늘어나니까. 그죠. 소비도 증가하고. 근데 지금 두 중앙은행 총재가 다 뭐라고 했냐면 경기보다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죽여서라도 잡자는 얘기거든요. 금리 급하게 오르죠. 경기가, 그러니까 물가가 우선이면 물가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세게 올려요. 그럼 수요가 줄어요. 그럼 기업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게.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된 거 아닌데 나스닥이 30% 폭락해 버렸죠. 벌써. 이제 그 시나리오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리 선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물가가 잡히는 게 무엇보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산시장을 보실 때, 그래서 다른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도 하시고 뭐 고액 자산가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소액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동산도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금리 그쵸. 인상기는 어쨌든 불리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결정해요. 물가와 성장률입니다. 네. 그 나라의 성장률하고 물가가 좌지우지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의장이나 이창용 총재 머릿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 두 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고용과 물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둘 다 잡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 두 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2020년 3월에는 무슨 생각했죠? 고용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 살립시다. 그래서 돈을 막 뿌려댔어요. 네. 제로 금리, 자산시장 당연히 폭발한 거죠. 네. 이게 2년 동안 사이클인데 지금 180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산시장 버블이 터져가지고 나스닥 폭락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최근에 엄청 빠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보시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도 생기고 요새 맞아요. 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서울 이제 강남권이야 버티는데 수요가 워낙 탄탄하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지역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것도 저는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 시장의 하락을 용인해야 될 정도로 지금 정부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물가만 안정화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자산 시장에 숨통이 튀겠죠. 그게 지금 좀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물가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펜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쓰는 이제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출하는 지표인데 그게 연준 의장이 가장 신경 쓰는 데이터가 그거거든요. 그게 개인 소비 지출이요? 네, PC라는 이제 지표가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표인데 그게 매달 발표가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2달 연속 약간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5%, 6%, 예를 들면 5%, 6%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6% 오르다가 예를 들면 5.8로 꺾인 거예요. 상승은 상승인데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2달 연속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물가가 정점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오르긴 어렵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가 공포에서 벗어나고 자산 시장을 볼 때 금리 인상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금리 인상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속도가 올해 가을 지나면 좀 완만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약간 숨통이 튀어요. 자산 시장에. 그래서 지금 그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요. 바닥에서. 우리 코스피도 한 100포인트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계속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보실 때. 지금이 왜 채권 들어가기 좋냐면 2020년 3월에는 그때 금리가 폭락했잖아요. 제로 금리가 하니까 채권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은 비싼데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만기까지 보유해도 뭐 금리 보장이 잘 안 돼요. 되게 불리함이 있죠. 지금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에 연동되는데 물가가 언제까지 5%, 6% 계속 가겠어요. 만약에 2, 3년을 그냥 보유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가는 언젠가 안정화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언젠가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제 성장률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가 저성장이죠. 5% 성장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지금 어떤 기관이 예측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요 2%가 안 된대요. 그러면 금리는요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장기 금리가. 그럼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 넘잖아요. 3%면 GDP 성장률이 만약 2%면 나중에 물가 안정화되면요 GDP로 따라가요. 그러면 3에서 2%로 수렴하겠죠. 언젠간. 그럼 금리는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채권 사면 나는 이자이익 얻지만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둘 다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 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금리가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둘 다 꺾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 채권. 이렇게 채권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주식 전문가긴 하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네. 채권도 지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한 있어요. 10억 있으면 네, 5억 정도는. 5억은 채권, 5억은 아까 그 주식처럼 한번 승부를 좀 보자. 더 찾아봐서 1억짜리 5개. 뭐 5개도 좋고 네. 뭐 2억짜리 한 3개, 네. 2-3개로 해서 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네. 100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 있으면 네, 100억. 일단 주식으로 승부 안 보죠. 굳이 뭐 100억 가지고 100억 있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네. 채권 가지고 큰 수익을 뭐 대박 뭐 몇백억 낼 수는 없잖아요. 네. 1억 가지고 네. 주식으로는 그런 분들이 실제 있으니까 실제로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네네. 100억이 있다면 네.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목표가 1억이나 10억 가지고 100억 만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많잖아요. 네. 100억이 달성되면 네. 일단 50억은 건물 사겠죠, 당연히. 50억은 건물 깔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50억 중에 저라면 25억 정도는 네.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넣죠. 아. 이게 채권 이자가 만약 25억이면 네. 3.2%만 매년 나온다고 해도 얼마예요? 적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채권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25억은 주식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중소형주 안 합니다. 대형주만 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 뭘 하냐면 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거 반도체? 아니 요거는 이제 저는 승부는 안 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럼 뭐를 하냐면 고배당주만 할 것 같아요. 고배당주. 뭐냐면 배당을 최소한 5% 이상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채권은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방은행이 있고요. 아. 뭐 JB금융지주나 BNK, JB가 전북은행, 네. BNK가 이제 부산은행 지주회사인데 네. 여기가 배당 수익을 얼마 주냐면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 7.5%. 아니 그럼 아까 전에 10억일 때도 이거 하는 5억을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벌어야 되니까. 이건 못 벌어요. 이거는 1년에 이 정도를 버는 거지 네. 성장은 못 하는 기업들이에요. 못 하는구나. 근데 내가 자산이 많아요. 네. 100억을 만약에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네, 다 네. 그냥 난 JB금 다 넣어버릴 거야. 넣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망할 수도 있어요. 자산이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1년에 7.5%면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근데 굳이 모험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네. 100억이 있다면 네. 그 자산의 일부를 모은 거는 주식보다는 이렇게 배당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된 기업을 하는 게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은행주나 아니면은 또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중에 뭐 증권주도 있어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네. 거 한 5% 이상 주고 포스코홀딩스 아시죠? 네, 철강주잖아요. 네. 그 회사도 한 5.8%인가 줘요. 포스코? 포스코도 많이 줘요. 많이 주는구나. 많이 줘요. 망할 일이 없고. 성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돈은 쌓이는데 네. 성장을 못하니까 매년 비슷하게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거의 이 회사에 취업한다는 느낌으로 사는 거구나. 네, 이거. 근데 이거 자금이 정말 크신 분들이야. 네. 은행 2% 받는 것보다는 네. 배당 받는 게 훨씬 낫죠, 사실. 기업들이 없어질 기업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100억이 있다면 저는 주식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거보다는 네. 그냥 저 같으면 좀 부동산, 채권 이렇게 주식도 좀 네. 굉장히 고배당주 위주로만.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네. 굳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90억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10억을 가지고 다시 승부. 그래서 100억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10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래도 그거는 이제 각자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100억이 있으면 또 승부 보는 짓은 안 한다. 승부는 안 해요. 다시 그걸 가진 않는다. 네. 왜냐면 10억, 1억 가지고 승부 보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기업을 엄청나게 딥하게 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벌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요. 힘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공했을 때 수익은 크겠지만 네. 100억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 보면은 몰빵은 안 하시네요. 저는 성향은 몰빵은 안 하시고. 몰빵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100억 있으면 구글 몰빵 이런 건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삼성전자 몰빵 안 합니다. 안 하시는구나. 절대 안 합니다. 삼성전자 몰빵 하는 분들이 있던데. 있어요. 네. 뭐 진짜 작은 컷인데 삼성전자를 뭐 한 번에 사는 것보다 한 종목에 그냥 분할로 뭐 떨어질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산다거나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옛날과 다르게 배당도 많이 줘요. 2.5% 정도 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고배당주에서 하나 빼먹었다. 뭐요? 현대차 우선주 있어요. 현대 우선. 현대차. 네. 자동차도 괜찮잖아요. 네. 지금 싼 거 같긴 한데 네. 왜 우선주냐면 현대차 우선주도 종류가 되게 좀 많긴 한데 네. 제가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 네. 6% 정도 나와요. 우선주가.
현대차가 6% 준다고요? 현대차 본주는 많이 안 주는데 네. 우선주가 주가가 싸서 그래. 아, 이게 주는 금액은 비슷한데 네. 주가가 싸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왜 싼 거예요, 우선주는? 우선주는 보통 절반에 거래돼요. 왜 싸냐면 네. 본주는 내가 주주총회 가서 한 주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뭐 만약에 이사회를 뭐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안건이 있으면 네.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차피 안 하잖아요, 관리. 근데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싸게 해줘요. 아. 주주 이제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죠, 뭔가.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배당 많이 주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네. 배당 꽤 많이 주더라고요. 현대차 우선주. 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그 상승을 보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현대차는 주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싼 것 같고 네. 지금 미국에선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2등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아, 판매량이. 진짜요? 2등했어요. 기아가 2등 했어요. 와. 그 EV6가 많이 팔려가지고. EV6 미래차 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인기 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업체들이 지금 아직 전기차 안 하잖아요. 도요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이브리드 진짜 그거였잖아요. 원래 환경보호의 상징이 네, 프리우스였는데 맞아요. 그걸 뺏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도요타는 좀 늦었죠, 사실. 네. 그 시장을 이제 한국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기차한테 기회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주가가 비싸진 않잖아요. 뭐 네. 그 기아가 PER이 한 6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현대차가 7배. 근데 우선주가 좋은 게 주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좋은데 안 가더라도 배당도 좀 많이 보장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좀 양수겸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웬만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답을 다 드리지 않았을까. 1억부터 네. 100억까지 네, 했어요. 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억은 좀 너무 승부를 안 거시면 안 거는 굳이 100억으로 걸었다가 인생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채권만 네. 해도 되거든요, 아,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먼 곳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실 때 힘드셨다. 아니, 잠실이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